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 이미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왠지 모르게 피곤함을 느끼고 그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들. 오늘 이 영상이 그 안개를 걷어내 줄 것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하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당신의 신체와 마음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8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데, 이것을 미리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덜 상처받으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주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고 강 위에 놓인 유일한 통로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걸어다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더 무거운 짐을 들고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손가방, 그 다음엔 배낭, 그 다음엔 수레, 그리고 어느 날은 트럭까지 올리려 합니다. 그 다리가 부서지지 않으니까 더 많이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한번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허가로 받아들입니다. 이 영상은 그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당신이 먼저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심리학과 인간관계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징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작은 부탁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냄비 안에 개구리 이야기와 같습니다. 냄비에 처음부터 끓는 물을 넣으면 개구리는 즉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크고 불합리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잠깐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봐줄 수 있어? 별거 아닌데 그냥 네가 해주면 어때?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수락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번 요청은 조금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번은 더 크고 더 당연한 것처럼 요구됩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듯이 부탁의 규모가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 과정이 너무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어느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끔 점심을 같이 사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달 생활비를 빌려주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이 1년 전에도 이 정도였나?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경계가 시험받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이 징후가 특히 교묘한 이유는 부탁을 하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받지 못한 채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경계에 대한 감각이 형성되지 않아 무의식적으로 이 패턴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그 사람의 무의식이 당신의 소진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돌을 던진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유리창이 다시 붙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비행기 탑승 시 안전 설명을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안전해야 타인도 도울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실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징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이 첫 번째 징후를 들으면서 아, 이게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누군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그 내면의 목소리를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잠재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만 힘든 게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이 느끼는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하세요. 인식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징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당신의 아니오가 협상의 시작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아니오는 하나의 완전한 대답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이유를 제시할 의무도 없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오는 그 자체로 문장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는 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이유를 설명하면 그 이유를 반박하거나 무력화하려 합니다. 설득이 안 되면 감정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한숨을 쉬거나 실망한 표정을 짓거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은 요청을 다시 합니다. 마치 당신의 아니오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혹은 다른 방식으로 포장해서 같은 것을 요청합니다. 이 패턴은 상어가 먹이를 공격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처음 한 번의 시도에서 반응이 없으면 물러났다가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당신의 방어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각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너무 미안하고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 결국 설명하다 보면 그 설명 자체가 반박되고 그냥 해주는 게 편해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절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만들고, 그 정당화 과정이 너무 피곤해서 결국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아니오에 대한 이유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법정 진술이 아닙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를 하고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처음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정당화해야 했던 환경에서 자란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안 먹어? 왜 싫어? 이유가 뭐야? 이런 질문들에 항상 대답을 제공해야 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유 없는 아니오는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어른이 된 지금, 당신의 아니오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두 번째 징후를 알아차렸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습은 이유 없이 거절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가 점심 메뉴를 제안할 때 난 그냥 다른 거 먹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유 없이 그 불편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해보세요. 경계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규칙적으로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세 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당신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것이 당신의 문제가 됩니다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가스라이팅의 핵심 메커니즘과 연결됩니다. 당신이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표현했을 때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오히려 당신의 감정 표현 방식을 문제로 삼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게 크게 반응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런 반응들은 대화의 초점을 원래의 문제에서 당신의 감정 조절 능력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발을 밟았을 때 당신이 아야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이 밟혔다는 사실은 사라지고 당신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예민한 건지도 몰라. 내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억압한다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저장소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 저장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가득 차서 넘칩니다. 그리고 그때 터져나오는 감정들은 처음 억압할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합니다. 그것이 또다시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온도계입니다. 방이 뜨거우면 온도계가 올라갑니다. 온도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온도계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방의 온도이지 그것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온도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만들어낸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시 신뢰하는 연습을 시작해 주세요. 네 번째 징후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당신의 경계에 대한 테스트가 유머로 포장됩니다입니다. 농담이었는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재미있으려고 한 말인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유머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머를 이용한 공격에 반응하면 당신은 유머도 모르는 사람, 너무 진지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트랩입니다. 당신이 불쾌함을 표현하면 농담도 모른다고 하고 당신이 침묵하면 그 불쾌함은 계속 쌓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머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누군가가 웃음을 참아야 하거나 웃는 척 해야 하거나 웃고 나서 혼자 상처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유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격이 유머로 코팅된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당신이 어떤 말에 불쾌함을 느꼈다고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아, 그게 불쾌했구나.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의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잖아. 이 문장은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합니다. 의도가 좋았더라도 결과가 상처였다면 그것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당신이 명확하게 표현한 것들이 계속해서 잊혀집니다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미리 알려줘. 나는 갑작스러운 방문이 불편해. 나는 내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게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은 또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깜빡했어. 미안. 한 번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것은 더 이상 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경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기억은 우선순위의 함수입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상사가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표현한 경계가 반복적으로 잊혀진다면 그것은 그 경계가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당신 자체가 그 사람에게 충분히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 속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쯤이면 이 영상이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징후 중에서 이건 나의 이야기다 라고 느껴진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경계를 시험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관계가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직접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어요 라고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 때로는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런 심리학적 통찰들을 나눕니다. 여섯 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처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냉담해지거나 짧게 대답하거나 연락이 뜸해지거나 함께 있어도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조건하입니다. 파블로프의 실험을 아실 겁니다. 개에게 종소리와 함께 먹이를 주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됩니다. 감정적 처벌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불쾌한 분위기를 경험하면 당신의 뇌는 아니오와 불쾌함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니오를 말하려는 생각만 해도 불안해집니다. 결국 당신은 불쾌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예스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하는 결과입니다. 감정적 처벌의 또 다른 형태는 극적인 피해자 역할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마치 큰 상처를 입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눈물을 보이거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며 절망감을 표현하거나 네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 라며 배신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실망은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감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관리할 책임은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당신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을 당신에게 처벌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7번째 징후는 당신이 가진 개인적인 정보가 나중에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됩니다. 입니다. 이것은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 상처, 약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너 원래 버려지는 게 제일 무섭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너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단순한 경계 침범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배신입니다. 취약함을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취약함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믿음이 깨졌을 때, 그리고 그 취약함이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을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상처는 그냥 경계가 침범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이 패턴을 경험한 분들은 종종 이후의 관계에서 자신을 철저히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이 생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반응이지만 동시에 친밀함의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준 것은 취약함 자체가 아니라 그 취약함을 잘못 다룬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전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안전한 관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을 알아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불안전한 패턴들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징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교묘하고 가장 인식하기 어려운 징후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징후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입니다. 이것은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경계를 시험받고 거절이 통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 과도하다는 말을 듣고 상처를 표현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지도 몰라. 이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경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단계까지 온 분들에겐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그 길이 훨씬 더 길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상담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고 마음이 오래 아프면 상담을 받는 것, 그것은 같은 논리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 징후를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원에는 당신이 정성껏 심고 가꾼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들은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필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정원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바로 당신의 경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존중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정원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울타리를 보지 못한 척합니다. 처음에는 살짝 울타리에 기대고 그 다음엔 울타리를 조금 구부리고 그 다음엔 문을 열고 들어오고 마침내는 꽃을 꺾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8가지 징후들은 바로 그 울타리가 침범되고 있다는 신호들입니다. 작은 부탁이 점점 커지는 것, 당신의 아니오가 협상의 시작이 되는 것,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문제로 돌아오는 것, 경계 침범이 유머로 포장되는 것, 당신이 말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잊혀지는 것, 거절했을 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당신의 취약함이 무기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마침내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경계를 의심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정원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들어와 꽃을 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 당신은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차림은 힘입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무력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안전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야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번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대화는 계속하고 싶지 않아. 그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당신의 경계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근육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더 건강하고 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경계가 명확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것들을 진심으로 선택해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더 따뜻하고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예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두려움에서 나온 예스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예스일 때 그 관계는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경계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유효합니다. 당신의 아니오는 완전한 대답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특별히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인간관계, 자존감, 감정 조절, 트라우마 회복, 당신이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댓글에는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충분히 친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감정들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너머에는 더 자유롭고 더 진정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스스로를 잘 돌보아 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